여기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인정받는 이곳에 오직 한국만을 연구하는 한국학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학을 전공하는 독일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에바라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대학 생활이 3년 동안 6학기 과정으로 운영돼요. 보통 4년 동안 8학기로 다니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죠? 게다가 제가 다니는 한국학과에는 조금 더 특수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교환학생 제도인데요. 우리 한국학과는 재학 기간 중에 최소 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공부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국의 서울대나 고려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고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 한국에서 꿈만 같은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고 지금은 한국학 석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한국학과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라서 들어오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한국학과에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려니 조금 쑥스럽지만 이건 사실이니까요.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증해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지원자가 넘쳐서 3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로는 신입생이 가장 많은 해에는 150명까지 선발한 적도 있었는데 학사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해서 어쩔 수 없이 정원제를 도입해서 학생 수를 제한하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한국학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져서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이젠 우리 학과의 치열한 경쟁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우리 한국학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한국인 교수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신 적도 있어요. 한 명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연구자로서 이렇게 많은 독일 학생들이 한국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신나지만 학생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학습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고민이 깊으시더라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글을 배우고 한국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모든 공교육이 그렇듯이 학생이 2배 늘었다고 해서 교직원 수나 예산이 2배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고심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우리 학과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책으로만 배웠었거든요. 저는 대학생활 몇 년 동안 교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후학 양성을 위한 책임감,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느꼈어요. 우리 학교는 독일 내에서 손꼽히는 대학인데 교수님께서 저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한국학과는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대학 진로를 고민할 때 전공 과목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학교는 아주 오래전 1960년대에 한국어 강의를 개설했고 1970년대부터는 정식으로 한국학과 수업을 시작했어요. 최근 갑자기 불어닥친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해 반짝 떠오른 전공이 아닌 거죠. 요즘 유럽에서 한국학 붐이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학교에서 한국학과가 개설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학교 중에서도 우리 학교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는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독일 시민분들에게 판소리 공연과 한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에는 튜빙겐 대학교 한국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서 교환학생 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과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한국학과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저는 그렇게 한국학 연구의 전통 강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어요. 마침 그 해에 한국의 파독광부와 간호사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행사 준비차 한국으로 향하시는 교수님과도
일정을 맞추어 교환학생 몇 명이 함께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독일과 한국의 압도적인 격차에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일처리가 너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유럽연합 EU에 속한 독일 사람이라서 유럽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그 외 많은 나라에 방문했거든요. 확실한 건 인천공항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일처리가 가장 빨랐어요. 유럽의 공항은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많고 짐을 분실한 적도 정말 많거든요. 오죽하면 공항 편의점이나 인근 쇼핑몰에서 양말이나 속옷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판매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면 매장 직원이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입국 수속, 수화물 찾기까지 일사천리로 해결되더라고요. 짐을 찾기까지 최소한 2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입국 심사와 동시에 수화물이 내려졌고 저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20분 만에 짐을 찾고 공항을 떠날 수 있었어요. 다들 이 속도가 말이 되는 거냐며 얼이 빠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 한국의 속도를 마음껏 경험해보라고 웃으시는 거예요. 독일의 공공 시스템은 일처리가 느리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한국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라고요. 책에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어떤 걸 배울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공항에서부터 배울 점이 이렇게 많다니 강의실에 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러 갔어요. 승강장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승강장 전체에 스크린 도어가 빈틈없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자국 하나 없는 투명한 안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독일 지하철인 우반을 타려고 승강장 앞에 서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입고 온 티셔츠와 청바지, 폭신한 운동화까지 같은 차림이었지만 유리 속 저는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 서 있었어요. 독일 지하철 우반은 한국 지하철보다 20년은 더 낡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게다가 모든 역이 개방되어 있어서 스크린 도어도 없어요. 저는 독일에서 우반을 탈 때면 선로와 가까운 점자블록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혹시나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늘 조마조마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선로 추락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거든요. 저는 교수님께 여기가 공항이라서 특별하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모든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일 지하철에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안전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스크린 도어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공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교수님 쪽으로 오라며 손짓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저 말고는 모든 학생이 다 교수님 쪽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니고 얌전히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왜 부르시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부르시니까 영문을 모른 채 교수님 쪽으로 갔어요. 제가 무리에 합류하자 교수님은 우리 발 아래를 가리키셨어요. 거기에는 낯선 번호가 쓰여 있었는데 삼각형 모양의 금색으로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저희는 그 번호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았는데 교수님은 빠른 환승이나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객차의 출입문 번호를 바닥에 표시해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5-3번 출입구에 서 있어야 환승하기 편하다고요. 독일에서는 점자블록밖에 없어서 환승할 때 동선을 줄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나 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빠른 환승을 위해 출입문 번호까지 활용하다니 너무 놀랐죠. 한국 사람들은
조금의 시간 낭비와 비효율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런 삶의 태도가 근면함으로 녹아들어 독일에서도 파독 한인분들의 성실함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지하철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우리가 타야 할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지하철 문을 바라본 우리는 일제히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지하철 문이 수동이 아닌 자동이더라고요. 한국에서 1년을 살아본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었죠. 독일 우바는 수동문이거든요. 차종에 따라서 여는 방식은 다르지만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정차하기 전에 문 가까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빠르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 역시 독일에서는 항상 문을 열기 위해 문 가까이 서 있곤 했어요. 정신줄을 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역을 지나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니 마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객차 내 실내 전광판에 정확히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보이고 객차 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언어로 내릴 역을 친절하게 반복해서 안내해 주었죠. 덕분에 우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했고 목적지에서도 문을 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열린 문을 지나 하차했어요. 그리고 우바는 4인석으로 2명씩 마주보며 앉게 되어 있는데 한국 지하철은 벽면을 따라 좌우로 길게 좌석이 놓여 있어 낯선 사람들과 가까이 마주보지 않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탑승부터 하차까지 승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불편함을 최첨단 시설로 개선하고 있었죠. 그렇게 환승할 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당시에 10,000원 단위로 환전했기 때문에 잔돈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화장실이 유료일 거라 생각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잔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한국 화장실은 공짜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세상에 진짜 화장실이 공짜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반의 지하철은 유료라서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를 내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참 웃긴 건 우반의 화장실 입구에는 스크린 도어 같은 출입문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넣어야지만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용변이 급할 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지갑을 찾고 잔돈을 꺼내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독일 화장실에 있는 안전한 출입문을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도입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찾았어요. 저희가 한국 파독단체와의 행사를 위해 준비한 짐과 선물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의 엘리베이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도 자동문이더라고요. 독일은 아직도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 문이 수동이거든요. 저는 교수님께 대체 한국은 자동 시스템이 아닌 게 뭔지 물었고 교수님은 나중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한동안 불편할 수도 있으니 한국에서 많이 즐기라며 어깨를 툭 치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최종 목적지까지 환승하는 방법을 잘 알아보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색이 한국학과 학생들인데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화장실로 떠나셨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아직 회화가 자연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구글맵과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이 불쌍했는지 어떤 여자가 다가와 손짓을 했어요. 여자분이 가리킨 자리를 바라보니 영 모퉁이에 외국어 동시통역기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여자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통역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총 13개국 언어가 지원되었는데 독일어가 있어서
괜히 뿌듯했어요. 저희가 마이크에 대고 독일어로 목적지까지 환승하는 방법을 질문하자 맞은편 한국인 직원분의 대답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스크린에 표시되더라고요. 지하철 노선과 운영시간, 빠른 환승 객차 번호까지 직원분과의 대화가 동시 통역되어서 정말 편했어요. 저희가 직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이 시스템은 단순히 직원의 언어를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명과 철도 용어, 환승 방법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서 답변의 완성도를 높였고 역사 내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동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 편리함을 체험할 수 있었죠. 저희가 눈이 동그래져 있자 교수님은 뿌듯하셨는지 씩 웃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리한 첨단 인프라인 게 분명했어요. 교수님은 감탄만 하지 말고 어떻게 독일에 돌아가서 적용하고 발전시킬지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국의 최신식 시스템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독일에 접목시켜야 좋을지 논문을 작성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쯤 되면 독일을 굉장히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독일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진국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유럽 인근의 나라들을 여러 곳 가보았지만 독일보다 인프라가 좋은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독일이 후진국인 게 아니라 한국이 특별히 최첨단 선진국 인프라를 갖춘 거예요. 그렇게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파독광부 간호사 기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독일에 다녀오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하니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죠.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셨다며 독일말로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깊은 주름 속 인자한 말투와 포근한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갔는데 이제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한국에 온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독일에서 받았던 응원과 환대를 기억한다며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견딘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그 꿈을 이룬 게 실감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아마 이날 이후로 1년의 한국 생활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전쟁의 역사와 뼈저린 분단의 아픔에 어른들의 노력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역사까지 독일과 한국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 학교를 다니며 정말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의 외모예요. 제가 한국에서 다닌 학교는 인기가 많은 명문대학교거든요. 성실한 모범생이라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이 친구들은 겉멋을 부린다거나 날라리같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나 하이힐을 신었더라고요. 아무리 편한 차림의 학생도 깔끔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여학생들은 화장이 진하지 않은데도 너무 예뻤고 남학생들도 수염과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었더라고요. 저는 단정하게 외모를 가꾼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다 모델인 줄 알았어요. 한국 아이돌이랑 배우들만 예쁘고 멋진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모 DNA가 다른 건가 싶기도 했죠. 독일 사람들은 실용주의라서 1년에 하루 이틀 생일이나 파티를 제외하고 360일은 정말 편한 차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촌스러운 패션으로 치부되는 샌들과 양말 조합의 원조가 독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독일의 유명 신발 회사인 버켄스탁의 샌들이 1970년대 크게 유행했는데 발에 땀이 차는 걸 싫어한 실용주의 독일인들이 양말을 신으면서 탄생한 패션이거든요. 독일에서는 같은 옷을 연달아 며칠째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전혀 가난하거나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닌데도요. 멀쩡한 학생과 직장인이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외출한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옷을 몸을 가리는 천이라고 생각해서
목이 늘어난 정도는 전혀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사는 기준을 구멍이 났을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만 너무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면 오버했다 싶을 정도로 어색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현지인이 아닌 관광객이나 이방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낯설기도 했는데요. 독일에 사는 지금은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되도록 단정하게 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1년 동안 깨끗하게 정돈된 제 모습이 바른 삶의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 그리고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은행 업무예요. 처음 교환학생을 시작할 때 계좌 개설을 하려고 은행에 갔거든요. 독일에서는 첫 방문에 계좌 개설이 되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첫 방문 때는 계좌 개설 약속을 잡고 재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발급까지 받는데 한 달이 걸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한 번의 방문으로 다 처리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에 입이 떡 벌어졌고 한국인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서 독일의 느린 서비스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는 단 1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독일의 행정 서비스와 은행 금융 서비스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느리거든요. 1년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은 은행이나 관공서가 하루에 4시간만 여는 날도 많아요. 게다가 독일은 근로자에 대한 보장이 아주 막대해서 평일에 예고 없이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가장 불편한 건 독일의 대중교통이 취소될 때인데 한국처럼 친절하게 운행 취소에 대한 공지나 설명을 미리 해주지 않아서 불편함은 승객들의 몫이거든요. 단축 근무와 운행 취소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독일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을 정도예요. 물론 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편의도 조금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도 언제든지 편하게 쉴 권리가 있지만 사용자인 저 역시 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이 한국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독일인 출신 한국학 전문가로서 한국의 발전된 문화를 독일에 접목시키고 양국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국학을 전공하는 에바 씨의 사연 즐겁게 들으셨나요? 에바 씨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전문가로 활약할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추억이 있다면 꼭 사연을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